아저씨,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돈은 없지만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부탁드려요. 비에 젖은 좁은 골목길에서 들려온 그 작은 목소리는 이진수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9살 소녀가 차갑게 식어가는 3살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진수는 그 순간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나온 이진수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수는 검정색 수입 정장 재킷깃을 세우며 천천히 걸었어요. 평소라면 바로 주차장으로 향했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걷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 밑창에서 물기가 튀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머릿속에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수야, 오늘 회식 어땠어? 예전 같으면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하루 일과를 털어놓곤 했죠. 7살 딸 서연이가 아빠 냄새나 하며 달려와 안기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목소리도 작은 팔로 목을 껴안던 그 감촉도 모두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2년 전 그 일 이후로 이진수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대기업의 CEO였지만 내면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메인 도로를 벗어나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은 평소에 지나다니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심코 발걸음이 향한 곳이었죠.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서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양쪽으로는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진수는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걷고 있었어요.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쪽에서 작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그것도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이진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도시에는 온갖 소음이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에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깊숙한 곳, 가로등 빛이 간신히 닿는 곳에 작은 그림자 2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이진수는 그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3살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옷은 너무 컸어요. 어른 옷을 입은 것 같았죠. 색깔도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남자아이는 더 작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역시 낡고 더러워 보였어요. 두 아이 모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아이 품에 있는 남자아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진수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설마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차가운 인형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추워? 누나가 따뜻하게 해줄게. 여자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다가가면서 남자아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창백하고 축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숨을 쉬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돈은 없지만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부탁드려요.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이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진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없어요. 준우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늘 아침부터는 눈도 안 떠요. 너무 차가워졌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게 역력했어요. 이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을 수 없었어요. 9살 아이가 죽은 줄 아는 동생의 장례를 부탁한다고요? 게다가 지금 이 차가운 골목길에서 이진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순간 2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아내와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진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내가 한번 보자.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목에 손을 대었어요. 차가운 피부 아래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자 아주 미약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맥박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어. 이 아이 살아있어. 이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어요. 소영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요? 준우가 살아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들어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믿기 어렵다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응, 살아있어. 하지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야.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이진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119입니다. 아이가 의식불명이에요.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 골목길에 있는데 빨리 와주세요. 이진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구급차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준우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나를 믿고 따라와. 내 차로 병원에 가자. 이진수는 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이진수는 소영이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해 둔 검은색 세단이 보였어요. 차 문을 열고 소영이를 뒷좌석에 태운 다음 준우를 소영이 무릎에 눕혔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 알겠지?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손으로 준우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운전석에 앉으며 시동을 걸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15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진수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설 때마다 뒷좌석을 돌아봤어요. 소영이는 준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곧 병원이야. 의사 아저씨가 낫게 해줄 거야. 소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진수는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의식불명이에요. 빨리 도와주세요. 간호사들과 의사가 달려나왔어요. 준우를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
이진수와 소영이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이는 의자에 앉아 작은 몸을 더욱 작게 움츠렸어요. 이진수는 그런 소영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보다 준우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진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가 무사하기를. 더 이상 어린 생명이 사라지는 일은 없기를. 응급실 대기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이진수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밤 12시 40분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이진수 옆 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무릎을 꼭 안고 응급실 문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배고프지 않아? 이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진수는 자판기에서 우유와 샌드위치를 사왔어요. 소영이 앞에 놓아주자 아이는 망설이며 바라봤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야지. 준우가 깨어나면 누나가 건강해야 돌봐줄 수 있어. 소영이가 조금씩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보며 이진수의 머릿속에 과거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진수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딸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돌아왔다. 서연이는 항상 이진수를 향해 뛰어와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목을 껴안으며 아빠 냄새나. 하지만 좋아. 하고 말하곤 했죠. 아내 수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서연이가 아빠 기다리면서 현관문 앞에서 30분이나 서 있었어요. 그때는 집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서연이의 하루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수진이는 항상 이진수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주말이면 세 명은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서연이와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서연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우리는 평생 함께 있을 거야. 이진수는 그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서연이를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아이는 이진수의 품에 안겨서 잠들었고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2년 전 6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연이가 이진수를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오늘 제주도 가는 날이에요. 가족여행을 위해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어요. 서연이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신나서 새벽부터 잠을 못 잃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이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아빠, 제주도에는 정말 말이 많아요? 응, 정말 많아. 서연이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수지는 뒷좌석에서 서연이를 달래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이 그들 가족에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항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진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서연이가 뒷좌석에서 졸린다고 보챘어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너무 졸려요. 이진수는 룸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도착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순간의 방심,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 그 짧은 시간에 이진수는 그 기억을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어요. 사고 후 이진수만 살아남았어요.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이진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적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현관을 열어도 아빠라고 달려오는 서연이도 부엌에서 나오는 수진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 이후 2년간 이진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만 하는 생활이었어요. 용산구에 있는 대저택에는 관리인 김 팀장, 가정부 박 이모, 정원사 이 아저씨, 요리사 최 이모가 있었지만 이진수는 그들과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안 드시나요? 박 이모가 물어봐도 괜찮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집 안 곳곳에는 아직도 서연이의 장난감들과 수진의 화장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는 그 방들을 피해 다녔어요. 한편 소영이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요. 2년 전 부모님을 잃고 난 후 소영이와 준우는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푸른 하늘 보육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생각보다 큰 곳이었어요. 5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소영이는 7살이었지만 1살 동생 준우를 돌봐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놀고 있을 때도 소영이는 준우에게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언니, 같이 놀자. 다른 아이들이 불러도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우 챙겨야 해. 미안해. 고아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50명의 아이를 돌보기에는 늘 바빴습니다. 특히 준우는 자주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준우는 감기만 걸려도 며칠씩 열이 나곤 했습니다. 밤에 준우가 울면 소영이는 조용히 달래줬어요. 준우야, 괜찮아. 누나가 있어. 소영이는 부모님이 그리웠지만 준우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이 울면 준우도 더 불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가끔 다른 아이들이 입양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영이도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우리도 새 엄마 아빠가 생길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준우의 건강은 나빠졌어요. 자주 열이 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선생님들에게 계속 말했지만 다른 아이들도 많아서 준우만 특별히 돌볼 수는 없었어요. 소영아, 준우는 원래 몸이 약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소영이 눈에는 준우가 점점 더 말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소영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새벽 4시 소영이는 잠든 준우를 조용히 안고 고아원을 나왔어요. 다른 아이들이 깨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준우를 안고 계속 걸었어요. 거리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웠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거나 교회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점점 더 아팠어요. 며칠 전부터는 거의 먹지도 못했고 어제부터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영이는 정말 절망했어요. 준우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준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소영이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자신 때문에 준우가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부탁했던 겁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이진수는 소영이를 바라봤어요. 우유를 조금씩 마시는 아이의 모습이 어린 서연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저씨,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준우가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이진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9살 아이가 져야 할 책임이 아니었어요. 소영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준우를 정말 잘 돌봤어. 이진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진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픔만 생각하던 그가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도 처음으로 어른의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고아원에서도 거리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덜 외로웠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진수와 소영이는 동시에 일어섰어요. 과연 준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의사의 표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문에서 나온 젊은 의사의 표정은 다행히 밝았어요. 이진수와 소영이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진수도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예요. 며칠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계속 설명했어요. 일주일 정도는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보호자가 계신가요? 그 질문에 이진수와 소영이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온 김미경 사회복지사입니다. 김 복지사는 이진수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 이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진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도와준 겁니다. 길에서요? 김 복지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 복지사는 소영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소영이라고 하지? 이 아저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 소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라요. 그냥 준우가 아파서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셨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없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 복지사는 파일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영, 이준우. 아, 있네요. 푸른 하늘 보육원에서 일주일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군요. 이진수는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랐어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나온 거였구나. 그럼 아이들을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이진수가 물어보자 김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죠. 하지만 준우 군의 상태를 봤을 때 일단 치료부터 받게 해야겠어요. 그때 소영이가 갑자기 이진수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저희 다시 보육원 안 가면 안 돼요? 거기서는 준우가 아파도 아무도 신경 안 써줘요. 소영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이진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년 전 서연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과 똑같았어요. 이진수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돌봐드리면 안 될까요? 김 복지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이 아이들을 제가 임시로 보호하겠습니다. 이진수 자신도 놀란 말이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선생님,
아동 임시보호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과 심사 과정이. 저는 대기업 CEO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고 집도 충분히 넓어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수의 말에 김복지사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소영이는 이진수를 올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우리를 돌봐주겠다는 걸까? 이런 좋은 사람이 정말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이에요? 소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진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이야. 준우가 다 나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너희가 원한다면 함께 살자. 이진수도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김복지사는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일단 준우 군의 치료가 우선이니까 임시로 일주일만 허가해 드릴게요. 그동안 정식 절차를 밟으시고요. 정식 절차요? 네. 가정환경조사, 신원조회, 면접 등등. 꽤 복잡해요. 정말 하시겠어요? 이진수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준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의식도 돌아오고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준우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소영이는 울면서 안아줬어요. 준우야, 괜찮아. 누나가 여기 있어. 이진수도 병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치 서연이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퇴원을 허가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집에서도 계속 약을 먹여야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줘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진수의 검은색 세단이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양옥집이 나타났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는 차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벌렸어요. 와, 정말 크다.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보다도 훨씬 큰 집이었어요. 차가 대문 앞에 서자 관리인 김 팀장이 나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50대 중반의 김 팀장은 이진수를 보더니 뒤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소영이하고 준우야. 잘 부탁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정부 박 이모가 청소를 하다가 멈춰 섰어요. 60세의 박 이모는 이 집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아이들이. 박 이모, 소영이하고 준우 방 좀 준비해 주세요. 깨끗하고 따뜻한 방으로요. 박 이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정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꽤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이진수의 대답에 박 이모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높은 천장, 큰 창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여기 어디야? 준우가 소영이에게 속삭였어요. 소영이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편하게 생각해. 이진수는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와, 나무. 준우가 창문에 달라붙어서
밖을 내다봤어요. 정원사 이 아저씨가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아요? 패 끼치는 건 아니에요? 이진수는 소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소영아, 패 끼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있어서 이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2년 동안 텅 빈 집에 혼자 살면서 이진수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요리사 최 이모가 식탁을 차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최 이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영이와 준우는 차려진 음식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이거 다 우리가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먹어. 준우는 아직 아프니까 특히 많이 먹어야 해. 준우는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밥을 먹었어요. 소영이는 준우가 잘 먹는지 계속 살피면서 자신도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와 준우는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어요. 부드러운 이불과 폭신한 베개에 두 아이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이진수는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집안의 적막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 박 이모, 이 아저씨, 최 이모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참 착한 아이들이네요. 박 이모가 이진수에게 말했어요. 네, 정말 착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진수는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3명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 된 거죠.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럽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용산구 대저택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준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준우는 정원에서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아다녔어요. 누나, 나비, 노란색. 조심해, 준우야. 넘어지면 안 돼. 소영이는 준우를 따라다니며 보살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 대신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진수는 서재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집다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미경 복지사가 약속한 임시 보호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장님, 복지사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박 이모가 서재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진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아, 네. 김미경입니다. 임시 보호기간이 이번 주로 끝나는데요. 정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네, 물론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김 복지사는 긴 목록을 읽어줬어요. 신원조에서, 재산증명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과거 기록도 자세히 검토해야 해요. 부모님 상황, 가족관계 등등. 이진수는 곧바로 서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과거 기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부모님 사망 당시 자료, 사고 관련 문서들. 사장님, 아이들 부모님 관련 서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2년 전 일이라서 법무팀 직원이 말했어요. 괜찮아.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준비해줘. 이진수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후 법무팀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아이들 관련 서류 다 준비됐어요. 이진수는 서재에서 파일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와 준우의 출생신고서, 부모님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고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진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고 날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이진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날짜가 왜 이렇게 익숙한지. 이진수는 급하게 자신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2년 전 사고 관련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했어요. 2022년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똑같았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장소도 모두 똑같았어요. 이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안 돼. 설마. 이진수는 다시 아이들 부모님의 사고 자료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수 35세, 박민지 32세 부부가 새 직장으로 이사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추돌사고로 사망. 당시 차량에는 딸 이소영 7세, 아들 이준우 1세도 함께 타고 있었으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이진수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사고 원인 마주오던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 화물차와의 충돌, 이로 인한 연쇄추돌. 그 순간 이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사고 기록을 다시 봤어요. 모든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시간, 장소, 사고 경위. 이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화물차와 충돌했고 그 여파로 뒤따라오던 소영이 가족의 차가. 이진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3주 동안 돌보고 있던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었다는 거였어요. 소영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우가 아저씨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를 죽였다고? 이진수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이진수는 자신의 실수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족까지 파괴한 거였어요. 두 아이를 고아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진수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우야, 아저씨한테 꽃 따다 드리자. 응, 아저씨 좋아해.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이진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떻게 아이들과 마주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소영이가 자신을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준우가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안기던 따뜻한 순간들도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었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 이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지난 3주 동안 아이들과 보낸 시간들이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소영이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보였을 때의 기쁨, 준우가 건강해져서
뛰어다닐 때의 안도감. 그 감정들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도 없었고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진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아이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모르겠어, 준우야. 하지만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시잖아. 응, 아저씨 좋아. 준우의 순수한 말에 이진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이진수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럼 아이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돌봐줄까요? 하지만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있을까? 이진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우리 왔어요. 소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꽃. 준우도 신나서 소리쳤어요. 이진수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과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재로 오고 있는 거였어요. 이진수는 급하게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서재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저씨, 계세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준우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꽃 줄게요. 준우는 작은 손에 들고 있던 들꽃 몇 송이를 이진수에게 내밀었어요. 이진수는 그 순간 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는 이진수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 순간 이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진실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바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어른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꽃을 선물하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이진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계속 숨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말이에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영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준우는 들꽃을 이진수 책상 위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아저씨 꽃 보면 좋아져요. 순수한 준우의 말에 이진수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고마워, 준우야. 정말 예쁜 꽃이네. 이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진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를 죽였다. 내가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이가 뒷좌석에서 아빠, 언제 도착해요? 하고 보채던 목소리, 그 순간 룸미러를 본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찰나의 방심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게 된 거였어요. 수진과 서연이뿐만 아니라 소영이와 준우의 부모님까지 4명이나
나 때문에 4명이나. 이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이진수는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어요. 소영이와 준우는 평소처럼 밝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진수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오늘 준우 병원 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소영이가 말했지만 이진수는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맞다. 병원.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너무 이상해요. 소영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병원에 가는 길은 고문 같았습니다. 준우는 이진수 옆에 앉아서 신나게 떠들었어요. 아저씨, 나 좋아졌어? 그럼 준우가 이제 건강해졌잖아. 아저씨 고마워. 준우의 순수한 말이 이진수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네 부모님을 죽였는데, 내가 너희 가족을 망쳤는데. 이진수는 차를 운전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준우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정말 잘 돌봐주셨네요. 이 아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한 건 가족의 사랑 덕분이에요. 의사의 말에 소영이는 이진수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의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보기에도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까요. 하지만 그 칭찬이 이진수에게는 고문이었어요. 자신이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이진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오늘 계속 멍하니 계시는데. 비서차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미안, 좀 피곤해서 그래. 몸이 안 좋으시면 일찍 들어가세요. 하지만 집에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아이들을 마주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진수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박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장님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소영이가 계속 아저씨 언제 와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고마워요. 이진수는 서재에 들어가서 다시 그 서류들을 꺼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날짜, 시간, 장소, 사고 경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아이들이었을까? 이진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운명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잃은 아픔도 컸지만 이제는 다른 가족까지 파괴했다는 죄책감이 더 무거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 어떻게? 이진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소영이와 마주쳤습니다. 소영이는 이진수의 붓고 빨간 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좀 아파서.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소영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진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염려해 주는데 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괜찮아, 소영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소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준우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저씨, 안녕. 준우는 이진수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이진수는 그런 준우를 안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여기 살아?
준우의 순수한 질문에 이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아저씨 슬퍼 보여. 준우조차 이진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박 이모는 며칠째 이진수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이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걱정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혹시 아이들 돌보는 게 부담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진수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박 이모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세요? 아이들도 사장님이 이상하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진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매일 밤 서재에서 혼자 그 서류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럼 이 아이들은 또 상처받게 될 텐데. 며칠 더 지나자 소영이는 확신하게 됐어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준우야, 아저씨가 너무 이상해. 우리 뭔가 잘못했을까? 응, 누나. 아저씨 슬퍼 보여. 소영이는 고민했어요.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고아원에서 2년을 살면서 소영이는 어른들의 기분 변화에 민감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진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이진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 처음으로 느꼈던 가족의 따뜻함.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죄책감도 너무 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진수는 서재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소영이가 자신을 증오하는 눈으로 바라볼 모습, 준우가 무서워하며 도망갈 모습, 이진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 곧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김미경 복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진수 씨, 법원 심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족법원으로 오세요. 이진수는 전화를 받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와야 해요. 판사가 직접 아이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에 이진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영이와 준우가 법정에 가야 한다는 거였죠. 아이들이 꼭 가야 하나요? 네, 입양 절차에서는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이진수는 소영이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다음 주에 법원에 가야 해. 법원요? 왜요?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우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서야. 판사 아저씨가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셔. 그럼 정말 저희가 아저씨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진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이진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진수는 서재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입양 신청서, 재산증명서, 건강진단서.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의 부모님 사고 관련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법정에서 공개되면 어떻게 되지? 이진수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소영이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서류를 빼놓을 수도 없었어요. 법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문서였거든요. 이진수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진수가 회사에 간 사이 소영이는 준우와 함께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준우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소영이는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준우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아저씨 방이야. 소영이가 준우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소영, 이준우 입양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적혀 있다. 소영이는 궁금해서 파일을 열어봤어요. 파일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소영이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출생신고서, 고아원 기록, 그리고 부모님 사고 관련 자료가 나왔어요. 2022년 6월 1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영이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사고 원인 마주오던 이진수 39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소영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진수, 이건 아저씨 이름이잖아. 소영이는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부모님을. 소영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준우는 누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소영이를 바라봤어요. 안 돼. 소영이는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들을 따뜻하게 돌봐준 아저씨가 사실은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었다니. 소영이의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간 거구나. 소영이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아저씨가 자신들을 도와줬는지, 왜 입양하려고 하는지.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소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는 놀라서 누나에게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진수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소영아, 준우야, 아저씨 왔어. 평소와 같은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소영이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가짜로 들렸습니다. 소영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준우의 손을 잡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하지만 소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독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소영이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 있어? 오늘 너무 조용하네. 이진수가 물어봤지만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이진수를 바라보는 소영이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옆에서 잠든 준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준우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준우는 아직 어려서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였어요. 그럼 나 혼자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 소영이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저씨를 미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아저씨가 정말 자신들을 잘 돌봐줬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이진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소영아, 아침 먹어. 네.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평소라면 맛있어요. 고마워요. 같은 말을 했을 텐데요. 이진수도 소영이의 변화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소영이는 계속 이진수를 피했고 이진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진수가 다시 물어봤어요. 소영아,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아저씨가 뭔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 그 순간 소영이의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사과요? 정말 사과로 해결될 일인가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소영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저씨,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소영이가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를 이진수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진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소영아, 이건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아저씨였어요. 소영이의 외침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준우도 놀라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간 거였죠? 죄책감 때문에. 이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소영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소영이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저씨를 믿었는데, 정말 가족이 된 줄 알았는데, 정말 미안해. 정말. 이진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 순간이 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준우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누나와 아저씨가 모두 울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소영이의 옷자락을 잡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소영이와 이진수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상처와 진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때 따뜻했던 가족의 모습은 산산조각 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그날 밤 소영이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서 잠든 준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 소영이는 결심했어요. 아무리 아저씨가 잘 돌봐줘도 부모님을 죽인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저씨를 정말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준우만이라도 여기 남겨둘까? 하지만 그것도 안 됐어요. 준우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소영이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4시 소영이는 준우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준우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누나를 봤습니다. 준우야, 조용히 해. 우리 나가야 해. 소영이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준우의 약을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나가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옷을 입고 조용히 누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진수는 서재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충격 때문에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소영이는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준우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차가웠어요. 소영이는 준우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푸른 하늘 보육원. 그곳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은 여기서 꽤 멀었어요. 버스를 타야 했는데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추워서 계속 떨었어요. 소영이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준우에게 입혀줬습니다. 누나, 어디 가는 거야?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우리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거야. 소영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전 8시, 이진수는 서재에서 목이 뻐근한 채로 일어났어요. 어젯밤 의자에서 잠들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일어났을 시간이라 생각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소영아, 준우야, 일어나. 하지만 방 안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준우야. 이진수는 집안을 모두 찾아봤지만 아이들은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진수는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집을 나간 거라는 것을. 안 돼. 이진수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김미경 복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복지사님,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지금 막 발견했어요. 아마 새벽에 나간 것 같아요. 김 복지사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혹시 갈 만한 곳이 있으면. 보육원. 아마 푸른 하늘 보육원으로 갔을 거예요. 이진수는 급하게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진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어요. 신호등마다 초조해하며 기다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진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왜 소영이를 혼자 두었을까? 서울 외곽까지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1시간 거리인데 오늘은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복지사였습니다. 이진수 씨, 경찰에 신고 완료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이들이 나갔을까요? 이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어요. 이진수는 차에서 뛰어내려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소영이와 준우 왔나요? 보육원 원장인 김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진수 씨?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와 준우가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오지 않았는데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이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혹시 연락이라도. 전혀요. 왜 그러세요? 이진수는 보육원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어요. 근처 공원, 편의점, 버스 정류장. 가능한 모든 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소영아, 준우야. 이진수는 소리를 지르며 찾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도 수색에 합류했어요. 하지만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다른 데 갈 만한 곳은 없을까요? 경찰이 물어봤지만 이진수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편 소영이와 준우는 시내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가려고 했지만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준우는 점점 피곤해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걸었거든요. 그리고 배도 고팠습니다. 누나, 배고파.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이도 배가 고팠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사서 준우와 나눠 먹었습니다. 준우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도착할 거야. 하지만 소영이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보육원에서 자신들을 받아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진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찰과 복지사들이 계속 수색하고 있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밥이라도 드세요. 이러시면 몸이 상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식욕이 없어요. 이진수는 소영이와 준우의 방에 들어가 봤어요. 아이들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던 곰인형, 소영이가 그린 그림들. 내가 잘못했어. 이진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는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갈 곳이 없었거든요. 준우는 소영이 품에 안겨서 잠들었지만 계속 추위에 떨었어요. 소영이는 자신의 외투까지 준우에게 덮어주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아저씨 집은 따뜻했는데 소영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밤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사장이 소영이와 준우를 발견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부모님은? 소영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실종신고 나온 아이들 아냐? 편의점 사장은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어젯밤부터 소영이와 준우를 찾는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 전화 한 통 할게. 1시간 후 이진수가 도착했어요. 밤새 수색하느라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이진수를 보자마자 몸을 경직시켰어요. 준우는 졸리고 피곤해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아, 준우야. 이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들이 무사한 걸 보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가기 싫어요.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아, 일단 집에 가자. 준우도 아프고. 싫어요. 아저씨랑 안 갈래요. 소영이의 거부에 이진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경찰과 복지사도 도착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은 임시보호시설로 데려가야겠어요. 김 복지사가 말했어요. 소영이가 이진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진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영이를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진수를 바라봤어요. 왜 아저씨와 헤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이와 이진수, 그리고 준우. 세 사람 모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갈라선 채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화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복잡하게 얽힌 마음들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는 서울시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지만 소영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계속 이진수를 찾았어요. 왜 아저씨와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준우는 울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무서웠어요. 누나, 아저씨는? 준우가 물어볼 때마다 소영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우야, 아저씨는 못 와. 하지만 소영이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진수는 회사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이 상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진수는 소영이와 준우의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곤 했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김복지사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상태는 어때요? 소영이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준우는 계속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진수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소영이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아저씨를 미워해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우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아저씨, 자신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아저씨. 그 모든 게 가짜였을까요? 선생님, 나쁜 사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나요? 소영이가 보육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보육교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사람은 복잡해.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준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밥도 잘 안 먹었고 밤에도 자주 깼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달래봐도 소용없었어요. 준우는 계속 이진수만 찾았습니다. 소영이가 준우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준우야, 누나가 있잖아. 괜찮아.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우가 열이 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누나, 아저씨한테 가고 싶어. 준우가 열에 들떠서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소영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김복지사가 이진수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소영이에게 전해달라고 하네요. 소영이는 편지를 받기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진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어요. 소영아, 먼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아저씨가 너희 부모님을. 그 일은 정말이야.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아저씨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아저씨는 괜찮아. 하지만 준우가 걱정돼. 많이 아프지?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준우만은 생각해줬으면 해. 항상 미안하고 고마웠어. 아저씨가. 편지를 읽으면서 소영이는 눈물이 났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그리움도 있었어요. 그때 준우가 다가와서 누나 옆에 앉았어요. 누나 울어? 소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준우는 편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아저씨 편지야? 어떻게 알아? 아저씨 글씨야. 나 알아봐. 준우가 편지를 보며 말했어요. 글자는 못 읽어도 글씨체는 알아본 거였어요. 그날 밤 준우의 열이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준우가 너무 아파해요. 소영이가 보육교사를 불렀어요. 준우는 열에 들떠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봤지만 큰 병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성 열감 같네요. 환경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안정감을 찾아야 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소영이는 깨달았어요. 준우에게는 아저씨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소영이는 큰 결심을 했어요. 김복지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푸른 하늘 보육원에 가고 싶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지내다가 새 가정을 찾는 게.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소영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복지사는 고민했지만 결국 소영이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니까요. 이틀 후 소영이와 준우는 푸른 하늘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푸른 하늘 보육원에 도착한 첫날 저녁, 소영이는 원장님과 이야기했어요. 소영아, 왜 다시 여기 오고 싶었어? 원장님, 혹시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소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분명 자신들을 찾아올 거라는 것을. 과연 사흘 후 이진수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이와 준우를 보러 왔습니다. 이진수는 원장님께 정중하게 말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 아저씨시군요. 소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저를요? 이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은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소영이는 준우와 함께 나왔어요. 서로 마주보는 순간 모두 말이 없었어요. 소영아, 와줘서 고마워. 이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편지 읽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영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 소영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진수는 무릎을 꿇고 소영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아저씨는 정말 나쁜 일을 했어. 너희 부모님을 변명할 수 없어?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너희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어. 너희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어. 그때 준우가 이진수에게 다가갔어요. 며칠 만에 보는 아저씨였습니다. 준우는 주저하지 않고 이진수를 안았어요. 이진수도 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소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나. 준우가 소영이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다가갔어요. 아저씨, 저도 미안해요.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미안해? 잘못한 건 아저씨야. 아니에요. 준우 생각을 안 했어요. 준우는 아저씨가 필요해요. 소영이의 말에 이진수는 더욱 울었어요.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 아저씨는 기다릴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이진수는 매주 보육원을 찾아왔어요. 소영이와 준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소영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아저씨,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소영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아저씨는 평생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준우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행복해했어요. 이제 누나도 아저씨도 모두 함께 있었으니까요.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첫걸음을 뗀 거였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세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따뜻한 4월의 어느 아침, 용산구 대저택에는 활기찬 소리가 가득했어요. 준우야, 일어나. 늦겠어. 소영이가 준우를 깨우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소영이는 당당한 누나의 모습이었어요. 4살이 된 준우는 침대에서 뒤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아저씨, 아침이에요. 소영이가 이진수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6개월 전 가정법원에서 최종 입양 허가가 났었어요.
그날을 이진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소영, 이준우 입양건 최종 승인합니다. 판사의 선언에 소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준우는 상황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진수는 그 순간 눈물이 났었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법원 복도에서 소영이가 말했었죠. 아저씨,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인가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럼 평생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 함께야. 아침 식탁에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학교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뭘 그릴 거야? 우리 가족이요. 소영이의 대답에 이진수는 웃음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준우는 옆에서 스푼으로 계란을 먹으며 끼어들었어요. 나도 그려줘. 응, 준우도 그려줄게. 박이모가 부엌에서 나오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예쁜 가족이에요. 이진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였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에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회사 직원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네. 이진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소영이는 이제 밝은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복잡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어요. 아저씨, 가끔 꿈에 엄마 아빠가 나와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냥 웃기만 해요. 그럼 분명히 소영이가 행복해서 기뻐하시는 거야.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아저씨에 대한 사랑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우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정원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가끔 이진수에게 안겨서 말했어요. 아저씨 좋아. 그럴 때마다 이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진짜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준우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서요. 그냥 아저씨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이진수는 생각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이진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곳에 가자. 어디요? 소영이가 궁금해했어요. 가면 알 수 있어. 준비하자. 이진수는 차에 꽃과 과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추모공원이었어요. 추모공원에는 4개의 묘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진수의 아내 수진과 딸 서연, 그리고 소영이와 준우의 부모님인 이철수 씨와 박민지 씨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영이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꼭 와야 하는 곳이야. 이진수는 꽃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여기 누가 계세요? 너희 엄마 아빠 그리고 아저씨 가족이 계셔. 소영이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부모님 무덤이었구나. 준우는 잘 모르겠지만 누나와 아저씨를 따라 꽃을 놓았어요. 이진수는 4개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서연아,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철수 씨, 민지 씨, 제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이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영이가 이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저씨가 한 일은. 그래도 지금 우리는 행복해요. 분명히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매달 한 번씩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소영이는 부모님께 학교 이야기를 했고, 이진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준우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이곳이 특별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 안녕. 준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을 때 소영이도 이진수도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영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저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네. 처음에는 미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고마워, 소영아.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을까?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요. 뒷좌석에서 준우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럼 준우야. 언제든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소영이는 밥을 차리고 준우는 숟가락을 나눠줬어요. 이진수는 반찬을 데웠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 같죠?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야. 이진수가 대답했어요. 박 이모가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날 밤 이진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야기책을 읽어줬어요. 준우는 이진수 무릎에 앉아서 책을 보고 소영이는 옆에서 들었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고마워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아니야, 고마운 건 아빠야. 너희가 없었으면 아빠는 계속 외로웠을 거야. 준우는 잠이 들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준우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도 사랑해, 준우야. 소영이도 사랑해. 몇 달 후 세 사람은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정말 닮으셨네요. 소영이와 이진수는 웃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맞았거든요. 그 사진은 거실벽에 걸려 있어요. 이진수와 수진, 서연이의 사진 옆에 말이에요. 과거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진수는 가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진아, 서연아, 아빠가 다시 행복해도 괜찮을까?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도 이제는 진짜 집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었던 세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아픔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세 사람은 몸소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오늘 이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